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보통 정치, 경제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궤를 달리해서 사회 범죄적인 문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이 사실은 사회 범죄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회적인 현상이 들어있는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2020년 3월 달에 작년이죠 벌써 그 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던 엠번방 박사방 사건, 그러니까 성착취 동영상을 갖고 범죄 행위를 집단적으로 했던 것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그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를 했고 추적 탐사 보도를 했던 추적단 불꽃의 불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적단 불꽃 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추적단 불꽃은 당시 사건 당시 대학교를 다니던 두 젊은이가 탐사 보도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 N번방을 알게 되었고 그 사건을 추적해서 보도를 해서 공모전에 응시를 해서 상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처음에는 언론에 관심을 별로 못 받다가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일보에서 상당히 자세한 특집 보도를 하면서 세간에 2020년 3월 달에 알려지게 되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건의 초기에 심층 보도, 취재와 보도를 대학생 둘이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었고 그것 때문에 두 분의 활동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 두 분이 계셨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제목으로만 알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범죄를 대학생들이 잠입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직접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탐사 보도를 한다는 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젊은 두 여성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듣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일 같아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에 관련된 사건의 전모를 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은 우선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범죄이고요.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갓갓 문영욱이라고 하는 그런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을 착취해서 영상을 이제 뭐 자위를 하는 영상을 받아내거나 이제 뭐 몸에 자해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부른 초대남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영상들을 정말 5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이제 영상을 착취해서 그걸로 이제 그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출한 그런 범죄를 말하는 거고요.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N번방과 좀 다른 게 아동 청소년보다 이제 성인 피해자들도 많았고요. 박사방 사건은 이제 피해자의 그런 영상을 이제 문영욱처럼 이전에 찍어놓고 뿌린 게 아니라 이전에 찍어놓고 뿌린 영상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 안에 피해자가 상주하게 하면서 그 유료방 회원들의 미션을 받게 하는 그런 점이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텔레그램에서 이제 벌어진 정말 극악무도한 이제 성착취 범죄라고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을 하시는 게 N번방 사건이 그냥 박사방 사건이고 N번방의 주범이 조주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좀 엄연히 다른 범죄이고 정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N번방 사건의 그런 주범인 갓갓 문영욱은 1심에서 이제 34년형이 나왔고요. 이제 조주빈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1심에서 40년형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그런 좀 주범들이 1심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뭐 15년, 12년 이 정도로 나와 있고, 뭐 남경읍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20년을 구형한 상태고요. 작년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특수본이 운영이 되면서 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을 3,757명 검거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구속된 거는 24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1심이나 2심까지 가 있는 상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민 여론이 이제 비등을 하니까 이제 국회에서 작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N번방 관련된 형법이 조금 바뀌었죠. 네.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해서 뭐 정보통신망법도 이제 새로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된 것도 있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시청에도 이제 범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청만 해도 이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물을 수 옛날엔 있는. 제작하고 네. 배포를 하는 것만 하고 그걸 소비하는 것 자체는 범죄를 소지하고 물을 수 있으면 없었죠. 소지하고 있어도 그건 범법이었죠. 네, 범법이었는데 이제 시청을 하는 시청하는 걸로도 것도. 이제 범법이라고 법으로 규정을 네. 한 거죠. 형량도 좀 바뀌었고. 네, 형량도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도 제정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초기에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저는 그 두 분이 쓴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신고를 했으면 사실은 신고한 일로 일반 시민의 역할은 끝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본인들이 탐사 보도를 해야 되는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근데 느낌에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약간 두 분이 대신 해준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맞나요? 저희가 처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는 그 사이버 수사국이었어요. 전화로 설명을 했을 때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화를 받으신 경찰분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저희가 다니던 학교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지역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서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좀 판단을 하시고 경찰청으로 인계를 해주신 거거든요. 경찰청 이제 수사관 분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좀 들으시고 저희도 어차피 취재를 하는 기자의 입장이었고 이 가해자들의 그런 행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몇십만 명이 그 안에서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보니까 좀 같이 좀 취재를 하다가 보이는 범법 행위나 이제 그들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증거들은 캡처를 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하자라는 제의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이거를 좀 취재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또 그 가해자들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경찰분의 제의를 좀 흔쾌히 승낙했고요. 이제 그 과정이 좀 1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였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시민이 그 신고를 하면 경찰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당신은 빠지시오. 그러니까 빠진다는 게 소위 말하면 잘못하면 그 범죄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라기보다는 건데 경찰이 신고자한테 소위 같이 협력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즘도 조금 놀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범죄 상황을 보고 목격을 해서 이거를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위장 수사가 이제 법제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9월 24일부터 시행이다 보니까 위장 수사라는 게 이제 경찰이 아닌 것처럼 해서 네. 들어가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좀 위험을 느끼고 이거를 저희가 더 해서 이제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신고를 해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잘 이해가 가진 않는데 이게 좀 들어보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고 이제 피해를 신고하신 피해자분들께도 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증거를 좀 더 찾아서 신고를 해라라고 이렇게 대응하는 경찰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강원경찰청과 이렇게 협업을 했었던 거는 이제 그분들이 정말 잡으려는 의지가 확고했고 저희도 이제 그들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정말 서로의 이제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업을 했던 거고 저희가 거절을 했었다면 당연히 그분들도 받아들이고 이제 알아서 수사를 잘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취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이제 취재 과정에서 그렇게 보이면은 넘겨달라는 거지 이거 같이 해주세요라고 이제 막 요청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 나 그랬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네.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이 N번방 또는 박사방 사건 관련돼서 한 벌써 두 분이 이거 취재를 해서 신고를 한 게 2019년 7월이니까 벌써 거의 2년이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신고를 했고 2020년 3월에 국민일보가 대거 특집 보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그 이후에 언론과 굉장히 많은 인터뷰되고 방송에도 나가셨던데 그다음에 이제 강연도 하셨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N번방 방지법이 생기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고 또 많은 가해자들이 이제 잡혔으니까 그럼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냐, 어느 정도 종결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뭐 텔레그램, 트위터, 유튜브, 구글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여전히 이전에 유포됐었던 N번방과 박사방의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여전히 성착취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뭐 자체 노예를 만들어서 자기 영상과 이제 너 노예 있으면 우리의 그 노예의 영상을 교환하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소위 지인 능욕이라고 해서 정말 자기 지인의 사진을 가져다가 나체 사진과 합성을 해서 이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그런 범죄 행위도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뭐 법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된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진 당시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이 디지털 성범죄가 더 고도화되고 더 음지화되고 더 심각해진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을 하는 게 이게 정말 특별수사본부처럼 이제 짧게 운영되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범죄를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이 범죄국이 좀 신설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요번에도 뭐 나왔지만 사실은 내가 알기로 지능수사, 뭐 지능범죄수사대, 그다음에는 뭐 디지털 뭐 수사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관련된 전문가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러한 형태의 범죄가 너무 폭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어느 나라나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근데 따라가는 게 정말 불가능은 한데 이거를 그렇다고 방관할 수 없으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의 조치는 정말 범죄가 발생해야만 이게 범죄가 발생할 그런 여지가 너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이제 정말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수사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게 이제 저도 이번 김에 조금 알게 되면서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게 예를 들면 포르노그래피가 있고 차일드 포르노그래피가 있는데 차일드 포르노그래피는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불법이 되는 이유가 포르노그래피의 경우에는 자기의 소위 말하면 자기의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는데 아동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하는 동의를 설사 아동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동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 있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사진을 찍는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착취를 하는 행동을 하는 짓을 갖다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하나는 한 단계 더 심각하게 되는 그런 불법인데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저는 알기로는 사실은 서양에 제가 살 때도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뭐 책이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듯이 그 행위 자체는 소위 말하면 이제 아동 성애자가 이런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도착 행위 성애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행동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행동인데 이것이 온라인의 도입, 거기다 이제 소셜 미디어의 도입, 요새 와서 이제 또 암호화폐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거의 뭐 손을 어떻게 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을 지금 한 2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남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라는 인식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정말 온라인 세상에서 범죄보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범죄가 더 중하고 더 큰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온라인 상의 범죄는 정말 경범죄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N번방 사건이 좀 터진 이후에 그래도 이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은 좀 합의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생긴 것도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그 크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 물론 이제 충격적인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약간 좀 거꾸로의 반응이 저는 느꼈는데 뭐냐면 이제 한국도 이제 시작했구나. 뭐 늦었다는 게 뭐 잘못했다는 좀 늦었다는 게 상당히 도리어 우리나라는 늦게 이런 것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일들이 그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게 벌써 한 20년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국제적으로도 뭐 엄청난 조직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에 관련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울 거냐라는 문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 갖고 한참 동안 얘기가 되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저는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동안 이런 문제가 그러고 보니까 사회화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크게 언론의 집중을 받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또 약간 좀 신기했다고 할까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무슨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한국이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범죄의 수준도 또는 그 극악성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제 가까워지는구나라는 조금 하여튼 묘한 느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대중들이나 언론은 굉장히 새로운 현상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20년 전에도 물론 외국에서 이 범죄가 발생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20년 전에는 뭐 이렇게 아동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게 뭐 비디오나 CD로 유통이 됐다면 지금은 정말 링크 하나, 파일 하나로 이제 유통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포가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뭐 이제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뭐 중국인들이 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이 있어요. 이제 그 방에는 한 방에만 24만 명의 가해자가 좀 상주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뭐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뭐 삭제 지원을 하고 피해자 지원을 해도 이제 한 명의 한국인 가해자가 그 영상을 중국 방에 유포를 하는 순간 그 피해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한창 모니터링을 할 때에도 이 한국의 그 가해자들이 상주하는 방에 해외 아동 성착취 영상이 많이 올라왔어요. 음, 이제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해외의 아동 성착취 성범죄자와 한국의 아동 성착취 성범죄자가 서로의 영상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마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경악한 것은 그런 범죄 행위의 흉측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냥 평범한 대학생, 네. 심지어는 뭐 10대 청소년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뭐 10대 청소년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기자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정말 뭐 기사에도 최근에 나왔는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이 가해자들의 연령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뭐 하물며 이제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범죄 행위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이들 사이에서 돈이 된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화폐처럼 이 성착취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친구들, 본인 이제 또래 그런 언니, 누나 이제 동생들의 그런 좀 영상이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가 좀 어린 그런 가해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게 더 이제 좀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점들도 되게 이제 큰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까 싶은 지점이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 또 새롭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SNS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개인 생활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냥 다 열어놓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심지어 자기 아이 사진 막 찍어서 올리고 그게 뭐 친구만 보는 걸로 하면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도 올리고 하는 걸 보면 좀 우리가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는 그냥 사람 개인의 좀 속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좀 무관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결국에 그러면은 어떠한 그런 사진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그러게 왜 사진을 SNS에 올렸어? 라면서 피해자에게 또 책임이 전가되는 그 양식으로 늘 흘러갔었단 말이죠. 사실 이제 그렇게 어떤 사람이 뭐 본인의 좀 사진을 SNS에 올린다고 한들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인데 그거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잘못이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물론 저희도 어디 나가서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SNS에 뭐 본인의 이제 전화번호, 집 주소 이런 것들은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교육을 늘 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이것은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슈가 아니라 자기를 자기가 보호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정도는 네, 필요한데 이게 또 그쪽의 논의로 이어가 버리면은 결국에 만약에 어떠한 신상 정보를 올렸을 때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흘러간다라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으로 책임이에요? 이제 그게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너네가 뭐 일탈계를 했으니까 그런 범죄 피해를 당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그 그 논의가 말 지금 약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일탈계좌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N번방 사건이 발생을 했었던 게 이제 그 갓갓 문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일탈계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탈계란 이제 청소년들이 트위터에서 본인의 좀 벗은 몸이나 이제 그런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약간 성적인 이야기들을 올려놓는 계정을 좀
올려놓는 계정이라고 그냥 말씀드릴 익명 수 있을 계정이 것 같아요. 아니라 익명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는 계정을 일탈 계정이라고 하는 네, 건가요? 익명 계정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의 그런 좀 성적인 사진들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뭐 문영욱이 갖가시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일탈계를 한 애들도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한테도 책임이 가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이 가는 순간 피해자들은 결국에 이제 본인이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 관련돼서 책을 읽으면서 처음 듣는 용어였는데 일탈 계정이라는 말이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뭐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뭐 조사를 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셨겠지만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한대요. 우선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뭐 메일이나 전화, 뭐 이제 메신저로 이제 소통을 좀 한 30분과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일탈계를 하는 이유는 관심을 받는 게 좋아서라고 많이들 답변을 하셨어요. 관심을 받는 게 이제 좋아서. 그런 식으로 사진을 올리면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하트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하트 기능이 정말 이제 1분에도 몇십 개씩 이렇게 막 띵띵띵띵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의 관심을 받는 게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좀 기억에 남는 이유라고 했을 때 한 학생이었어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주위에 친구도 없고 이제 부모님도 늘 일을 가시니까 이제 분명히 청소년 시기는 관심을 받아야 할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과 이제 소통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탈계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관심을 받는 방법을 택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런 지점이 좀 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로 작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욕구를 소위 말 그런 식의 자기랑은 상관이 없는 대중으로부터의 관심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만큼 뭔가 사회적인 결핍이 있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항상 꼭 일탈 계제만이 아니라 일반 경우에도 성인들도 이런 짓들을 하니까 네. 그 현상 자체가 사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거의 폭발적으로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관심 이외에도 정말 이제 자신의 성욕을 이제 마음껏 표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된 트위터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인식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사이에 퍼졌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행동 또 일탈기자 이런 것들도 많이 줄었나요? 아니요, 이게 줄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트위터에서 뭐 일탈계를 치면은 정말 몇 분 전에 몇십 분 전에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이 일탈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일탈계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게 남성들에게는 사실 아니거든요. 보통 N번방의 피해자도 다 전부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남성 피해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뭐 남성 피해자 갖고 또 뭐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건 이제 뭐 몸캠 피싱 관련해서 뭐 이제 천여 명의 남성 피해자들의 그런 자위 행위를 한 영상이 이제 뭐 그런 사고 것도 팔리고 일탈계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일탈계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냥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뭐 정말 이제 랜덤 채팅에서 만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일탈계가 문제니까 아예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결국은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네.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책임하에서 한다는 행동에 성인이 아닌 어린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조금 그 길을 바꿔서 거의 2년이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겪어를 몸소 겪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웅이고 영어로 말하면 영어하고 표현이 더 맞을 텐데 히로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훌륭한 일들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문제라고 이제 인식하고 이제 목소리 낸 분들이 다 히어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우선 리셋 팀이라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정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제 국회에 계속 이제 뭐 입법을 제안한다거나 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영리 단체인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END 팀이나 연대자 딘님이라고 해서 재판 방청을 계속 이제 나가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계속 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처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을 좀 계속 가면서 좀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이제 본인들의 재판 방청 연대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외에도 정말 뭐 여성단체나 이제 뭐 일상에서 이제 본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문제라는 것을 소리내는 분들이 다 히어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에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면은 댓글에 이제 뭐 피해자도 잘못이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댓글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용기 내셔서 자기의 피해를 이제 증언을 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를 좀 말씀하신 분들도 정말 큰 히어로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엠번방 사건을 처음 이제 그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나왔을 때 그러고 나서 두 분한테 연락을 처음 했던 곳이 한겨레였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2019년 가을에 한겨레에서 처음 보도를 했는데 그때 보도가 그렇게까지 큰 반향을 얻지 못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막상 큰 반향을 얻게 된 건 이제 국민일보 기사인데 큰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기사를 썼단 말이죠.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일보가 상당히 저로서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기자들의 보도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것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그런 결정을 한 국민일보도 상당히 나름 기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한겨레에 보도가 나가고 저희가 이전에 국민일보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일보 기자님이랑 좀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왔었는데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론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턴을 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자님께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서 기사로 보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합의가 됐고 이제 국민일보 기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시선에서 이제 그 추적하는 과정을 풀어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사람들이 되게 이제 확 꽂혔던 게 뭐 성기 속에 애벌레가 있었다. 이 멘트가 이제 사람들에게는 엄청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봤던 정말 많은 영상 중에 하나였지만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의 피해 영상은 아닌 정말 해외의 그런 성착취적인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꽂히면서 사람들에게 큰 분노로 다가왔는데 뭐 언론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정말 피해자에게 이제 어떠한 2차 피해가 가지 않을 만한 그런 선을 좀 지키면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 이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서술을 안 하면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서술을 안 하면 결국에 사람들은 심각성을 못 그렇죠. 느끼거든요. 음, 정말 기사 가치가 없는 그런 기사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어떠한 사건이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그런 말들에 따라서 매번 논의를 해가면서 기사를 보도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중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위선이 너무 그 일상화되어서 막상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갖다 드러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마치 저 무슨 뭐 정론지 요새는 뭐 정론지라고 할 만한 신문이 없겠지만 그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물론 얼마만큼 노골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자극적인 묘사를 할 거냐라는 것은 그때그때 언론인들이 판단은 해야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그 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자체를 본인들이 하나씩 그 판단해서 바뀌는 세상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쉽다는 것이 아쉽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두 분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또는 기자들한테 제보를 했을 때 처음에 보면은 분명히 꺼렸던 거죠, 그렇죠? 언론에서 이거를 갖다 다루는 것 자체를 어디까지 표현을 할 거냐, 얼마만큼 크게 다룰 거냐라는 거를 꺼리지 않았나. 애초에 그냥 이게 정말 심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사를 딱 냈을 때 그냥 대학생들이 기사를 잘 썼네 정도로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 그것을 자기 회사 내에 편집국의 정책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잘된 보도라고 생각했지만 본인들 안에서는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금기를 깨트렸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그거 네. 자체가 하나의 진전이 아니었나 뭐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네. 해보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세한 얘기는 책을 통해서 잘 안 드러나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사건이 소위 말하면 이제 수고에 비해서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접수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찰들의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나라인데 분명히 또 경찰국 안에 누군가가 이걸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뿌리를 잡아보자라는 식으로 달려든 분들이 어쨌든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네, 그렇죠.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이거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노고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경찰분들이 이제 이거를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희의 그런 제보를 그냥 되게 사소하게 생각을 했다면은 정말 검거할 수도 없었겠고 이만큼의 큰 반향이 없을 건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시고 이 디지털 성범죄가 특히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범죄라고 하면은 이 가해자들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틀어서 이제 수사를 하시고 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드려보면은 뭐 저기 밑에 지방에 뭐 충남에 가 계신다, 뭐 대전에 가 계신다, 뭐 정말 전라도에 가 계신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이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 가해자들을 검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을 이제 한 달에 뭐 한 두 번 이렇게 뵀을 때도 갑자기 얼굴이 막 급격히 안 좋아져 있던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하셨었는데 이런 성격이 이게 기존의 우리나라의 경찰의 수사 제도는 지역 어디 발생 기준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특정한 지역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그쵸. 거라서 네. 자기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루기가 곤란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맞아요. 그럼에도 이제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죠. 근데 그게 정말 모든 경찰한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일선의 경찰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크게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음. 이 경찰 집단에서도 이거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그 관료화라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남녀 사이에서 특히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착취 문제를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과거에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의 연장으로 처리를 하는 뭐 간의 그러니까 가정 폭력에 관한 문제 또는 뭐 일반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대부분이 사실 또 남자니까 네. 남자적인 시각이 자기도 모르게 작용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막상 그 내용을 이제 보고 나면 이거는 단지 그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아까 잠깐 뭐 일탈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로 자신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는 자기 자녀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이라는 교육보다 뭐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어른들의 머리를 이길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 그렇죠. 영악한 머리를.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보다 중요한 게 가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게 좀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온라인 상에서 정말 지인, 친구의 사진을 캡처하는 것, 그거를 다른 데에 유포하고 뭐 합성을 하고 성적인 희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정말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너네가 그렇게 공유하는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도 좀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참 여기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작은 말하자면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아주 심각하지 않은 장난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할 때 그걸 뭐 보게 된 사람들 주위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또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잘 안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공유를 하는 만약에 하나의 방에서 5명의 가해자가 있다고, 5명의 이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공유하는 사람은 이거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같이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유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너 그거 잘못이야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사회인 거죠, 지금은. 이게 너가 그렇게 잘못을 하는 게 잘못된 거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그런 문화를 그렇죠. 좀 아이들 세상에서 좀 융통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자신을 보호는 해야 하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실, 교육해 주실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상에 자신의 그런 신상 정보를 올리지 말아라. 이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대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대화를 끊고 이제 부모님에게 말해라. 그리고 이제 어떠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너가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우지 말고 그 모든 정황 증거들을 다 캡처를 해서 같이 경찰에 신고하자라는 것들을 좀 알려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너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은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이렇게 성욕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거니까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부모님이나 이제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는 걸 가장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영국도 너 이거 뭐 내 말 안 들으면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었고 이 협박이 사실 통한다는 사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좀 계속해서 말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애매한데
2001년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거 벌써 저만 하더니 나이가 많아지 무슨 얘기를 하면은 20년 전 얘기인데 우리 직원들이랑 회사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 한참 보면 뭐 학원 폭력물 뭐 이런 식의 갖고 무슨 뭐 두사부 일체니 뭐 이런 식의 영화들이 한참 나오길래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그 너희들도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돈 삥땅을 학우로부터 당해봤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개가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80년대 후반 학번이고 젊은 사람은 이제 뭐 90년대 중반 학번 정도 되는 또래인데 약간 뜬금없다는 표정을 자기들끼리 짓더니 다 그랬을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당한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7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두세 명이 그런 식으로 다른 학교 아이들 바깥에서 다른 학교 아이들의 돈을 갈취를 하다가 잡혀서 뭐 학교를 퇴학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애들도 자기 학교 아이는 안 건드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산업화가 늦게 되었고 나름 그 동안에 그 가정이나 이런 그 사회적인 불법 행위나 아니면 일탈 행위가 이렇게 심하지 않던 널리 퍼져 있지 않던 사회에서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도리어 다른 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된 거죠. 어느 나라가 감히 학생들이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동급 학생으로부터 돈을 뺏겼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된 나라가 겨우 20년 사이에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또 다른 현상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언제였냐면 2000년대 중반 때까지도 그랬어요. 뭐냐면 이렇게 속해 있는 방 같은 데서 누군가 아는 사람이 뭐 포르노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의 그 부적절한 동영상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올리지 마라.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초반에 싹 없어졌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초반부터 네. 이거 하면은 안 된다. 이거 하면은 넌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버릇 하도록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거를 문화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는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소위 말하면 그게 이제 바늘도둑이고 이제 앨범방은 이제 말하자면 소도둑인 거잖아요. 약간 그거를 이제 너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뭐 꼰대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꽉 막힌 사람인 것처럼 그쵸, 치부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게 지금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할 논의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우선 그 피해가 발생한 플랫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언제, 몇 시 몇 분에 그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이제 피해가 발생한 그런 모든 캡처본들, 뭐 링크가 있다면 링크,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뭐 시간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야간 시간대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좀 전화를 하셔서 긴급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전화를 해서 이제 거기 이제 1366에 전화하시면 뭐 경찰 수사 지원이나 법률 지원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뭐 일상 좀 뭐 9시부터 6시 사이라면은
제 주변에 사는 주변에 이제 여성 성폭력 상담소나 이제 여성의 전화도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N번방 사건 이후로 그래도 되게 이전에도 이제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뭐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뭐 경제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의료 지원도 있는데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자가 어쨌든 좀 증언을 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피해를 좀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곳에 이제 전화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처음 전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네, 그쵸.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무작정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무작정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조서를 쓰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무료법률공단이 있어서 그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조서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게 좀 본인이 경찰서에서 2차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와 함께 이제 자기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그 과정 안에서 좀 같이 신고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366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여성인권진흥원을 하면은 그런 분들이 그런 법률공단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네, 주선해주고 도와주나요? 네. 아니면 이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각 지역 이제 피해자의 지역에 있는 그런 상담소로 연계를 해서 이제 그 상담소에서 이제 법률 지원이라던가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지원들을 이제 맡아서 해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뭐 남성이면 어떻게 돼요? 남성일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아니 그게 여성인권진흥원 이름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인데 이지만 남자도 해도 네, 된다. 남자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근데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삭제 지원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본인의 피해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는 것을 알면 그게 가장 이제 큰 괴로움으로 다가와서 그쵸. 이 삭제 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센터에 의뢰를 해서 이제 대리 삭제 동의서 위임을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이제 삭제 지원도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체계가 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정부 기관을 통해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오. 센터가. 근데 뭐 이게 너무 막 복잡한 것 같다,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도 이제 많이 문의를 주세요.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상황을 듣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대처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만 찾아보시면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많으니까 이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제 그냥 내 인생은 끝이야, 나 이제 큰일 났어라고 이제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좀 손을 내미시는 게 가장 좋은 좀 대처 방법이 삭제 아닐까 지원은 싶어요.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또는 삭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참 이게 온라인 뭐 사이트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아니면 클라우드나 이럴 때는 삭제 지원을 하는 게 확실히 낫죠.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뭐 플랫폼으로 넘어갈 경우에 뭐 텔레그램이나 이제 그런 데로 넘어갈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이제 가해자를 검거하기는 정말 어렵고 플랫폼에서는 이거를 뭐 신고해도 사실 삭제가 거의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삭제 지원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죠.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일단 온라인에 풀리고 나면 아마 실제적인 효과적인 삭제는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잘은 모르지만 그냥 추측을 해보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외에 적어도 지원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러고 저러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군요. 네. 조금 그 궤를 달리해서 이 추적단 불꽃 단순히 뭐 취재 보도 뭐 참여 또는 뭐 신고 이걸로 그치지 않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기자이자 또 이 문제를 밝히는 활동가이자
또 여러 군데 이제 강의도 나가고 있어서 강사이자 뭐 또 책도 냈으니까 뭐 작가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요즘에 최근에는 국제 엠네스티랑 좀 협업을 하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좀 벌어지게 좀 하는 그런 플랫폼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저희 이제 둘 추적단 불꽃의 이제 독자적인 프로젝트로 매거진을 하나 이제 낼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온라인 그루밍 그리고 몸캠 피싱 그리고 이제 다크웹에 대해서 이제 좀 심층 취재를 해서 좀 긴 호흡의 기사로 보도할 예정에 있고요. 아이고야. 이제 이 길로 나섰구나. 네, 근데 이 길을 언제까지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사실 제가 아이고야 네, 했던 이유는 이게 워낙 힘든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뭘 시민 활동에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쨌든 목표는 있으니까 이 근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련된 일을 좀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수사기관들도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오래 못 버틴대요. 네. 심리적인 상처가 커서 그래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은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오래 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대견하다고 할까 그것도 좀 남한테 미루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기 어쨌든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너무 고생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활동가 같은 경우에 이제 3년이 지나면 소진이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이게 사실은 하시더라고요. 활동의 범죄니까 네. 수사기관에 맡겨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주가 돼야 되지 활동가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도 이제 늘 하는 말이 이제 추적단 불꽃이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말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일을 멈추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이 정도는 하고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뭐 기자가 아니고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뭐 또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제 그 직업도 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어쨌든 저희가 이 사건을 좀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이자 이제 신고자 또 이제 보도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책임감이 마음속에 되게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도 심리적인 상처 또는 그 뭐라고 하나 그 트라우마라고 하나 네. 이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대응하세요? 우선 저희가 작년에 좀 심리치료 지원을 받아서 3달 정도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뭐 명상하는 법도 배우고 이제 그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받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것들을 뭐 지속적으로 받고 있진 못하지만 그 당시에 배웠던 그런 명상법들을 통해서 좀 치유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소진이 된 것 같다라고 싶을 때는 이제 모니터링을 좀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제 뭐 정말 좀 밖에 나가서 걷는다거나 좀 뭐 좀 이런 푸릇푸릇한 이런 뭐 산들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생각해 보면 이게 두 분이 같이 했지 않았으면 아마 못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이거는 둘이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혼자였으면은 절대 정말 그럼요. 못했을 네, 일이거든요. 네, 네.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같이 이슈 파이팅을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 활동을 멈추더라도 잠깐 쉬더라도 다른 이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같이 힘을 얻으면서 또 힘을 주면서 그렇게 좀 우리가 더 살기 편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 가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마
지난 한 3, 40년에 걸친 큰 변화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조금씩 더 확대되는 것도 있다고 하면 그 못지않게 큰 변화라는 여성의 지위 향상, 그다음에 여성의 의식의 심화, 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남자들의 예전에는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던 이제 여성 혐오라는 현상. 저는 페미니즘 못지않게 여성 혐오라는 현상이 노골적으로 대두된 것 자체가 피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역시 우리나라 굉장히 늦은 나라죠. 굉장히 늦은 나라고 사실 그 서양에 비해서 늦었다고 말하지만 또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 차원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부터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큰 사회 변화의 이슈 또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미소지니라는 문제, 그러니까 여성 혐오라는 현상과 그 젊은 또는 남자들의 그 성적인 일탈 행위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런 이제 N번방이니 박사방 같은 사건이 2020년에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막 근절 자체는 아마 어려울 것이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인식이 늘어서 알지도 못하고 가담하게 되는 사람 정도는 그래도 좀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또 소극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이게 이렇게 워낙 그 뭐라고 하나요? 인간이 갖고 있는 폭력성 또는 남자가 갖고 있는 폭력성이라는 문제가 이게 무슨 뭘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는 생각도 좀 있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조금이나마 조금씩 나빠지는 것도 진일보하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사회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진일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 의도치 않았지만 관련이 되고 연루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공헌을 해야 됐다고 해야 되나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